두 번째 파트는 저 올리고폴리고요. 과점입니다. 그 과점 시장은 뭐 우리가 이 11장을 시작할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의 기업, 물론 이제 그거보다 많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상당한 시장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소수의 기업들이 있는 그러한 시장을 이제 우리가 과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두 개의 기업 혹은 세 개의 기업, 네 개의 기업 뭐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러한 시장은 모노폴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노폴리스티컬리 컴패러티브한 기업도 아닙니다. 독점적 경쟁 기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클로스 서브스티튜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독점 시장과 같은 기업인데 예를 들면 전력 시장에 한전과 같은 기업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대표적인 과점 시장들이 굉장히 많죠.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컴퍼니, SK텔레콤, LGU 플러스, 그 다음에 KT 이렇게 세 개 기업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 시장도 대체로 과점 시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경쟁 기업이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뭐 냉장고라든가 조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가전제품의 경우에 어, 자동차의 경우는 이제 그 수입차들이 조금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의 경우에도 대체로 우리가 과점 시장에 가까운 형태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과점 시장에서 서로 그 일종의 눈치 게임이라고 저는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눈치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눈치 게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분석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혹은 가격을 인하하거나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관찰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독점적 경쟁 기업과 독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와 자신의 마지널 레비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 다른 기업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점 시작은 다른 기업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저 기업의 선택이 달라지고 저 기업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나의 선택이 달라지는 그런 전략적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면 쟤도 왼쪽으로 갈 수 있고 혹은 제가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혹은 뭐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제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예는 그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 하니까요. 그 승부차기 다 아시잖아요. 페널티킥 같은 거 혹은 뭐 승부차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키커와 골키퍼 둘 사이에 굉장한 신경전이 있을 거예요. 골키퍼는 뭐 누가 키커인지 미리 다 이렇게 예측하고 경기에 나오니까요. 이제 골키퍼는 저 키커가 보통 오른쪽으로 찬다, 혹은 보통 왼쪽으로 찬다, 뭐 확률이 반반이다 이 정도의 정보는 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이제 예상을 해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키커 입장에서는 저 골키퍼가 내가 어디로 찰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키커도 이번엔 오른쪽으로 찰지, 왼쪽으로 찰지, 혹은 뭐 가운데로 찰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를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자신의 액션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눈치 게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점 시장은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들 기업들 사이에 전략적 상호작용 혹은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소수의 기업이 갖고 있고 이들 사이에 전략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기업이 굉장히 많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수의 몇몇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뭐 80%, 90% 이렇게 육박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도 우리가 과점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기업들,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도 괜찮다고 봐요. 소수의 기업들이 소수의 기업들 시장 점유율이 마켓 쉐어라고 얘기하죠. 뭐 80%에서 90%에 육박한다면 우리가 똑같이 과점 시장으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모나폴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과점은 또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첫 번째는 그 규모의 경제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퓨테이션, 평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뭐 삼성을 사야 된다, 혹은 뭐 LG를 사야 된다. 이제 이 정도의 레퓨테이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를 산다면 뭐 저는 죄송합니다. 뭐 제 얘기에서 뭐 컴퓨터를 산다면 뭐 애플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삼성을 산다든가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죠. 전략적 진입장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전략적 진입장벽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잠깐 제가 넘어갔던 건데요. 그 초과 생산 설비, excess capacity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법적인, 제도적인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 제도적 진입장벽은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특허와 인허가권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카피라이트. 첫 번째 규모의 경제는 뭐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생산 규모가 크고 평균 비용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시장에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대형마트들이 몇 개 들어가 있잖아요.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그러니까 기업 자체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할 때 평균 비용은 아마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 유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시장에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들어가서 이마트랑 경쟁을 한다. 들어가서 홈플러스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롯데마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과점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상당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고요. 뭐 롯데백화점, 백화점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롯데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 이런 백화점들이 유통 시장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유통 구조를 다 거의 풀리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택배 시장까지도 다 이용을 하고 있죠. 백화점 시장들이. 마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이제 유통 구조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유통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급 업체들이겠죠, 그렇죠? 제품을 공급하는 여러 납품 업체들, 서플라이어들을 확보해서 새롭게 백화점을 하나 개척한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제 외국의 어떤 백화점 브랜드와 손을 잡고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평균 비용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레퓨테이션인데요. 뭐 이건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셨을 법한 뭐 브랜드 밸류죠, 그렇죠? 뭐 브랜드 가치 혹은 뭐 그 기업의 여러 가지 평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과점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뭐 주유소 시장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GS 칼텍스라든가 뭐 SK라든가 혹은 S-오일이라든가 이런 이제 정유사들은 굉장히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또 레퓨테이션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기업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대체로 가전제품 시장에서의 LG와 삼성,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뭐 소프트 드링크스, 코카콜라 컴퍼니, 그 다음에 뭐 브렉퍼스트 시리얼스, 뭐 켈로그라든가 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리얼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레퓨테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광고비 지출이 수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투입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상당한 광고비 지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로열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려고 한다. 물론 내가 만드는 제품, 나의 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과점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백화점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실 쉽지는 않겠죠. 상당한 그 광고비를 지출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영업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노출을 시켜야 될 테니까요, 소비자들에게. 당연히 이러한 시장에서는 이제 소규모 기업들의 추가적인 진입이 대단히 어렵겠죠. 그래서 진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브랜드 로열티라든가 혹은 레퓨테이션 같은 것들이 과점 시장에 자연스러운 진입 장벽으로 진입 장벽이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략적 진입 장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과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누군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거예요. 물론 앞서 이 두 번째 레퓨테이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를 한다면 이것도 뭐 전략적인 진입 장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거랑은 좀 성질이 다르겠죠. 전략적 진입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몇 가지 제가 두어 가지 예를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example은 바로 excess production capacity라고 할 수 있고요. 초과 생산 설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디스트리뷰터와 스페셜 딜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건 이제 중간 도매업자 혹은 중간 리테일러, 소매업자와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한 계약의 형태이긴 하지만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머와의 장기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게 소매업체와의 특별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비자들과의 특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기 계약, 다른 걸로 갈아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초과 생산 설비는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냐면 자동차 회사가 좋은 이그젬플일 것 같아요. 보통 한 달에 한 50만 대 정도 판다고 생각해 보죠. 그냥 네. 저도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한 달에 얼마나 판매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동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 50만 대 정도를 생산해서 판매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생산 설비가 뭐 한 60만 대, 70만 대 정도면 되잖아요. 그 정도 있으면 이제 50만 대에서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더 많이 생산해 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걸 생산 설비를 굉장히 뭐랄까 블러핑 한다고 할까요? 그 생산 설비를 엄청나게 많이 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100만 대를 다 생산하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 생산 설비 규모를 두 배로 키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100만 대 다 생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걸 다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생산 설비를 통해서
잠재적 진입 기업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너 여기 들어오면 뼈도 못 추릴 거야라고 하는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마만큼까지 생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허세. 물론 이제 사실 허세는 허한 거잖아요. 허세의 허는 아무것도 공허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excess capacity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10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과도한 생산 설비를 구축해 놓고 신규 진입 기업으로 하여금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스페셜 딜 혹은 이제 특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마트에 가보시면 다 느끼셨을 거예요. 마트에 가셔서 제일 잘 보이는 그 가판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캐시 리지스터가 있는 곳에 여러 물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뭐 초콜릿 바라든가 혹은 에너지 드링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유독 그 저기 계산하는 그 뭐죠? 계산하는 곳 캐시 리지스터 주변에 많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습니다. 그게 거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그 업체와 그 마트 사이에 이제 계약에 의해서 거기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뭐 조그맣게 파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회사들도 왜 자기 품목을 캐시 리지스터 옆에 놔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겠어요? 부탁하고 싶죠. 모든 업체들이 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롯데마트든 이마트든 캐시 리지스터 옆에다가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직전에 손님들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한번 손을 뻗어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집어갈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이건 사실상 마트와 업체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쇼핑을 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뭐 스낵 코너든 혹은 뭐 라면 코너든 보면 이렇게 사람의 손이 잘 닿는 곳에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있어요. 라면 코너에 가시면 손이 잘 닿는 곳에 뭐 농심 라면들이 있거나 아니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굉장히 유명한 뭐 CJ라든가 이런 이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품목들이 잘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트가 그냥 뭐 대충 거기다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심이면 농심, CJ면 CJ와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다른 품목들이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경쟁 업체라든가 혹은 우리의 과정적 지위에 상당한 위협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들과의 장기 계약은 이건 뭐 대표적으로 저희는 사용하진 않는데 그 정수기 회사 있죠, 그렇죠? BTS도 선전하는 광고하는 정수기 회사. 정수기 회사는 기본적으로 장기 렌탈입니다. 그래서 그 정수기를 이렇게 대여를 하면 뭐 이제 사용료를 내는 것이죠. 뭐 매달 뭐 적게는 10,000원, 뭐 많게는 뭐 한 20,000원까지 내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금액 내고 이제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그 1년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2년에서 3년 정도의 장기 계약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재빨리 이렇게 교체하거나 이제 갈아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뭐 정수기 회사가 왜 그 BTS를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피를 내야 될 텐데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물론 정수기 회사의 대표가 BTS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BTS야 모두가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네 번째는 그 리걸 베리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건 독점 시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페이턴트와 카피라이츠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 대표적인 과점 시장이죠. 오늘 제가 백신 맞으러 갔다가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자가격리자가 있어서 맞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맞고 왔습니다. 뭐 화이자가 있고, 모더나가 있고, 뭐 몇몇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고 몇몇 이제 기업들이 백신을 개발을 해서 자신들의 이제 그 특허를 유지하면서 이제 백신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기업
기업들이 물론 이제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면 이 시장에 과점 기업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백신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어서 특허가 공개가 되면 그러니까 백신이든 뭐 치료제든 이걸 이제 구성하는 방법들, 만드는 방법들이 공개가 되면 사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누구라도 금방 뭐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들도 모방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요. 금방 베껴서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사실상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과점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인데요. 이건 뭐 그냥 한번 재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점 기업들이 이제 어떤 짓도 많이 하냐면 한국도 종종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벌어졌고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그 협회 같은 그런 그 조직을 통해서 정부의 상당한 정부와 행정부서겠죠. 행정부처와 국회에 상당한 그러니까 로비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또 있다고 하면 또 누가 저를 고소할 수 있으니까 있는 것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건 괜찮으니까요. 특정 기업을 비방하거나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녹화 동영상이니까 나중에 강의실에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틸 컴퍼니 철강 회사들이 그 뭐 의회라든가 주로 의회죠. 미국은 사실 그 행정부처의 영향력은 사실 미미하고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 가서 의원들을 설득을 합니다. 계속해서 설득해 오고 있어요. 스틸 컴퍼니들, 철강 기업들이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하나겠죠. 한국 그다음에 특히 중국 이제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청을 한다든가 뭐 기본적으로 이유는 뭐 이유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자국의 그 철강 회사들을 보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라고 이제 설득할 수 있고 철강 회사들과 관련된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잡을 우리가 그 만들어낼 수 있고 뭐 등등등 이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철강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금액을 국회의원들의 정치 자금으로 그뭐 도네이션 하기도 하고요, 기부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네, 얼마든지 가능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올리가폴리는 독점적 경쟁 기업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석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과점 시장의 분석 방법은 게임 이론이고요. 게임 티오리라고 합니다. 게임 이론 접근법을 사용을 할 거고 우선 여기에서는 간단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프리즈너스 딜레마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걸 용의자의 그 딜레마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냥 저는 직역을 해서 죄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적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용의자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저는 뭐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 프리즈너스 딜레마 사례를 하나 소개할 텐데요. 이건 이제 죄수의 딜레마는 이제 두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혹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고요. 혹시 나는 태어나서 경제학을 올해 처음 듣는다, 이번 학기에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두 사람이 그 모의를 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어디 잘 감춰놨어요. 그 증거물에는 피해자의 DNA와 그 다음에 그 이 두 프리즈너들 두 범죄자의 DNA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물이 어디 있는지만 자백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다 그 사형에 준하는 그런 형량을 선고하겠죠. 뭐 검찰이 혹은 뭐 경찰이 예, 그 기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증거물이 어디 있는지 자백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사건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잡혔냐면 사소하게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던 어떤 사람의 뭐 지갑을 훔쳐서 뭐 돈을 훔쳐서 뭐 사소한 이제 강도로 인해서 경찰한테 체포가 됐는데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이 둘이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살인 사건에 매우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정확 여러 가지 심증이 다 있고 뭐 정황상 뭐 100%라고 할 수 있는데 기소를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는 이 둘의 자백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티오리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레이어들이고요. 보통 뭐 경기자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 서적에서는 그냥 플레이어. 그다음에 이제 이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에서처럼 두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한테 잡혀서 서로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자백을 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백을 하거나 버티거나 이걸 이제 우리는 게임 이론에서 전략이라고 합니다. 스트레티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경찰이 이렇게 두 사람을 분리된 취조실에 이렇게 앉혀두고 취조를 할 텐데 이런 식의 그 취조를 많이 해요. 어, 네가 먼저 불고 쟤가 불지 않으면 그럼 너는 내가 내보내주고 쟤만 기소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취조를 많이 하죠. 만약에 너는 버티는데 쟤가 불어버리면 쟤는 그냥 지금 걸어서 나가는 거고 너만 독박을 쓰고 감옥에서 뭐 30년을 살아야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협박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나의 동료인 그쵸?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범행의 파트너가 범죄의 파트너가 어떤 그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될 텐데 이제 여기서의 형량이 바로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보수면 좋겠지만 형량도 네거티브 페이오프라고 할 수 있겠죠. 보수 페이오프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과점 시장에서의 이제 분석 방법은 대표적으로 게임 이론이 있고 이 게임 이론은 크게 플레이어와 전략과 보수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리즈너스 딜레마 한번 시작해 볼까요? 30분.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간단하게만 제가 소개를 하고 다음에 이제 이런 테이블이 나오는데 테이블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슬라이드에 이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너스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사례는 아닙니다. non economic example이고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치학에서도 이용하고 뭐 행정학에서도 이용하고 뭐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프리즈너스 딜레마는 뭐 광범위하게 활용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로즈 앤 컬린입니다. 로즈와 컬린이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정황상의 증거만 있고 아직 물증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의 돈을 훔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체포가 됐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둘이 바로 며칠 전 있었던 바로 그 범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 둘을 그 강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는 너무 찜찜한 거예요. 증거를 찾아서 이 둘을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둘로부터 그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어디 있는지를 그 뭐죠? 자백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에 앉혀놓고 이제 취조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게임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플레이어는 바로 로즈와 컬린이고요. 세 개의 구성 요소들을 게임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플레이어는 바로 로즈와 컬린이고요. 경찰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지는 어떤 전략이 있냐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니까 전략은 자백을 하는가 아니면 버티는가 자백을 하거나 버티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페이업스는 뭐냐면 바로 형량이 되겠죠. 감옥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는지 years in jail입니다. 그래서 로즈와 컬린 플레이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은 confess, don't confess 전략이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물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게임 이론을 좀 우리가 게임 이론의 솔루션을 찾는 그 기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저는 이쪽 분야 전공자가 아니 노영환 교수님이 이쪽 분야 이제 전공하셨는데 저는 사실 아주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수준, 예, 아주 쉘로우한 수준의 게임 이론 지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고요. 미시경제학자들은 이제 게임 이론을 대단히 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전략적 사고도 잘하고요. 조금 뭐 야무지다, 네, 굉장히 소피스티케이트하죠. 네, 뭐 저희 같은 거시경제학자들은 좀 헐렁헐렁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